4번 5만 큐빅미터 per day의 상수를 살균하기 위해서 우선 염소를 이만큼을 쓴대요. 20kg, 하루에 20kg. 그리고 15분 이제 접촉한 후에 잔류 염소가 0.2mg per L라고 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염소 주입 농도와 그리고 염소 요구량을 각각 구하라고 지금 나왔는데요. 우선은 요 값을 우리가 이제 미리그램 per 리터로 한번 환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20kg은 2만 g이죠. 이거 단위 환산을 20kg 곱하기 1kg은 1000g이고 1g은 1000mg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면 20에 0이 하나, 둘, 셋, 그리고 3개 더 있죠. 미리그램입니다. 분의 이거 per day죠. 분의 이제 전체 양이 5만 큐빅미터잖아요. 5만 미터 세제곱인데 얘도 리터로 바꾸면 1큐빅미터는 1000리터잖아요. 그러면 공을 사이좋게 지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부터 지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 그럼 얘는 결국 5분의 2 미리그램 per 리터 per day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per day는 여기서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분의 2는 0.4잖아요. 그쵸? 그래서 염소 주입량 자체는 0.4mg을 넣는 겁니다. 0.4mg per 리터를 넣는데 이 값에서 잔류값을 빼면 결국 그 값이 염소 요구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0.4에서 0.1을 빼면 답은 4번이죠. 5번 염소 함량이 15%인 염화석회 이게 CaCl2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1000큐빅미터의 폐수를 소독하고자 한다. 염소 주입량이 2.5mg per 리터일 때 소요되는 그 염화석회는 몇 킬로그램이냐. 염소를 이만큼 넣은 것을 기준으로 이 1000큐빅미터에 들어가는 양을 우선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염소를 2.5mg per 리터를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 얘랑 곱해가지고 단위를 이제 없애려고 하면 요거 다 1000씩 하면 되겠죠. 그러면 2.5g per 큐빅미터가 되고 여기에 1000 리터 세제곱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이것은 2500g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 2500g이라는 것이 이 1000큐빅미터에 들어간 염소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염소량이 2500g이 되는 거고요. 이 값을 가지고 동일한 양의 그 염화석회가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걸 비례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 보면 염소 함량이 15%인 염화석회잖아요. 염화석회가 있는데 그 염화석회 중에 염소 함량이 15%예요. 그러면 염화석회 전체를 1이라고 봤을 때 이 염소 함량은 15%인 겁니다. 이게 염화석회고 이게 염소예요. 염소 함량. 그러면 얼마큼을 집어 넣었을 때 염소 주입량이 2500g이 되겠는가. 이 염화석회의 양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게 염화석회고
이게 염소인 거예요.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x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러면 0.15 x는 2500g이 되죠. 그럼 x는 2500g을 0.15로 나누면 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500 나누기 0.15 하면 16,666.6667 뭐 이런 그 g이 나오고, 이걸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16.7 네, 킬로그램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핵심 이론 11 오존 처리 살균. 오존 처리 살균은 이제 오존을 이용을 해서 대상 물질을 살균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고 대신 좀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살균력에 대한 어떤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이제 가장 높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브롬 관련된 소독 부산물이 생성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잔류성이 없어서 최종 살균에 이용하는 것은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수처리장에서 가정으로 이동할 때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안전하게 이제 보존해 줄 수 있는 역할은 하지를 못해요. 네. 또한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 문제하고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전기를 통해서 산소를 생산하고 그것을 합성해서 오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설비, 관리비, 유지비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존 살균이 꼭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정수처리 공정에서도 사용이 현재 부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보실게요. 1번 분뇨 처리의 살균 방법 중 오존 처리의 특징을 잘못 나타낸 것은? 뭐 다른 건 다 맞는데 염소, 그러니까 이게 잔류 효과가 없다고 그랬죠.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번 상수 처리에 사용되는 오존 살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옳지 않은 것은 보면 저장의 어려움으로 오존 발생 일부 현장에 생산한다. 맞고요. 요게 이 HOCl 그 다음에 OCl 마이너스 얘보다 얘가 80배 정도 살균력이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오존은 더 세요. 그러니까 오존이 진짜 강력한 산화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최종 살균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잔류성이 없어요. 잔류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한번 처리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최종 살균 할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정으로 물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오염물질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잔류성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12 이온 교환법과 전기투석법. 이 부분은 이제 화학적 처리의 거의 이제 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처리하기 어려운 물질들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고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온 교환법의 개념은 이제 이온 교환 능력을 가진 물질을 이용을 해서 그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대상 물질과 그리고 이제 이온을 서로 교환하면서 성질을 바꿔서 오염물질을 제어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고도 정수 처리에서 질산성 질소의 제거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고도성 정수 처리는 우리가 3차 처리라고 하고요. 보통 1차, 2차, 3차 이렇게 처리라고 합니다. 1차를 보통 이제 물리적 처리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그냥 노멀한 컨디션입니다.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2차는 생물학적 처리고 3차는 고도 처리인데 여기서는 질소와 인을 잡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NO3N이 이제 질산성 질소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온 교환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결합을 좀 깨서 이제 얘를 스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 작용기에 얘를 붙이고 CL은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이제 전기투석법이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전기를 이용해서 투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도 고도 정수 처리와 얘는 이제 해수 담수화에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가격이 이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만 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보실게요. 다음 폐수 처리법 중 고액 분리 방법이 아닌 것은, 고액 분리 방법은 네, 밀도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수용액 상태에 있는 물질들이나 뭐 네, 아무튼 밀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거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상분리법은 가벼운 걸 띄우고 요거를 제거하는 거고요. 스크리닝은 네, 입자가 작은 것, 큰 것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제거하는 것. 원심분리법은 네,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그 밀도 차이에서 이제 상부와 하부로 물질이 구분이 되면 그걸 나눠서 이제 분리를 하는 방법이잖아요. 전기투석법은 이제 네, 고액 분리 방법하고는 큰 관련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주로 이제 고도 정수 처리에 사용이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제4절 생물학적 처리. 이 파트부터는 이제 미생물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하수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과 관련된 계산식이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처리에 대한 개요가 우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했고요. 여기 보면 뭐 조류나 뭐 박테리아 등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이 박테리아로 제거를 합니다. 네, 박테리아가 우리 한글로 하면 세균이에요. 미생물은 작은 생물을 통칭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이제 조류나 박테리아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조류는 네, 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의미하는 그런 네, 이름이죠. 그래서 도시하수하고 고농도 유기물 함유 폐수 처리 공정에서 가장 폭넓은 범위로 이 생물학적 처리가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건만 잘 맞춰주면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돈이 안 들어요. 미생물이 알아서 유기물질들을 다 먹어 치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경제성을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처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보실게요. 폐수가 포함된 유기물을 조류,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을 활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은 바로 생물학적 처리라고 했죠. 답은 1번입니다. 핵심이론 공이 폐수 처리 미생물. 자, 미생물이라고 하면 보통 크기가 1mm 이하의 생물을 네, 전체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후생동물, 원생동물, 조류, 균류,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인데 생물학적 처리에서 사용하는 네, 미생물은 거의 세균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조류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조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조류가 우리가 이제 제거해야 되는 대상 물질인 경우도 있어요. 또한 균류나 뭐 여러 가지 생물, 이 후생동물, 원생동물 이런 것들은 네, 조건이 폐수 처리에 적절하지 않은 조건일 때 네, 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 물질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생물은 크게 이제 호기성 미생물과 현기성 미생물이 있죠. 그래서 산소를 좋아하는 애, 네, 산소를 싫어한다기보다 산소 없이도 잘 사는 애. 네, 그래서 최종 부산물이 이렇게 갈려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호기성, 현기성. 우리는 생물학적 처리할 때 두 가지 미생물을 다 씁니다. 폭기조에서는 호기성 미생물을 쓰고 소화조에서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현기성 미생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원생생물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이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한 번씩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원핵미생물과 진핵미생물 두 가지로 구별을 하고요. 요거는 핵막이 없고 요건 핵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핵이 조금 더 진화된 형태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핵미생물은 대표적으로 세균과 남조류가 해당이 되고요. 진핵은 균류, 녹조류, 원생동물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수업할 때 좀 많이 할 텐데요. 조류는 알쥐라고 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왜 이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조류가 처리해야 되는 그 고도 처리 대상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소와 이내에 유입량이 많아지면 이게 부영양화가 되고 부영양화가 진행이 되고 그럼 이제 녹조나 적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 유발 물질로 인해서 과다 성장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부분 조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과도한 조류의 성장이 수질오염에 영향을 끼치고 문제를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4. 세균. 세균은 그 생물학적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미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화학식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여기 보면 미음의 내용이 나와 있죠. 생물학적 처리의 주체로 사용된다. 그리고 호기성과 혐기성 미생물로 나누어서 수중 오염물질을 따로따로 제거를 하죠. 그래서 얘는 폭기조에서 쓰고요. 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소화조에서 사용을 합니다. 네. 균류에 보면 이게 펀자이라고 써 있잖아요. 곰팡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균류는 얘도 이제 내용 한번 읽어 보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상성 미생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얘가 침전조에서 침전이 잘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물질로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사상성 미생물이 번식을 하면 침전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폐수 처리를 할 때 균류는 대부분 이제 제어해야 되는 제어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생동물이 나오는데요. 다른 미생물에 비해서 크기가 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얘네는 이제 폐수가 처리가 잘 되는 상황에서 잘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에 보면 생물학적 처리 지표 생물로 많이 이용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폐수 처리 분야의 미생물이라 하는 개체의 크기 기준.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1mm 이하를 우리가 미생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수질오염의 지표에서 수중의 DO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호흡이 되면 DO가 사라지겠죠. 산화해도 불순물에 산소가 들러붙으니까 없어지고요. 유기물이 분해하면서 미생물이 산소를 쓰니까 없어지고 조류는 광합성하면 산소가 생기죠. 답은 4번입니다. 3번 박테리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장 간단한 식물이 아니라 이게 아마 오타 같아요. 생물. 책 수정할 때 내용 좀 바꾸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생물로서 용해된 유기물을 섭취를 하죠. 막대기 모양, 공 모양, 나선 모양 있고요. 화학 조성식은 요거는 그냥 좀 암기를 해주세요. 수분과 고용물질의 비율이 80% 대 20%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에요. 4번 용존산소에 가장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미생물은 이게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이건 뭐 그냥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원생동물이 물이 깨끗해지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로티퍼라는 애가 물이 깨끗해지면 나온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흔한 그런 미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이 지저분해졌다가 깨끗해지면 발견되는 생물이 요겁니다. 답은 2번이죠. 5번 슬러지 팽화 현상이 일어날 때 가장 많이 출현하는 미생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팽화가
이 벌킹이라고 해서 압축이, 그러니까 슬러지 압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압축이 잘 일어나야 네, 이 슬러지를 바닥으로 네, 빼서 제거를 하는데 압축이 안 일어나니까 침광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얘는 아까 사상성 미생물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상성 미생물, 네, 걔가 균류입니다. 그래서 이 펀자이가 네, 활성화가 되면 침광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벌킹 현상이 일어난다. 얘도 암기를 해주세요. 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미생물의 증식 단계를 이제 좀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도기, 대수성장기, 정지기, 사멸기 이 네 가지 스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유도기는 말 그대로 이제 미생물이 상황을 보고 적응을 하는 시기고요. 이제 대수기가 보통 우리가 대수성장기라고 하는데 한참 크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네, 청소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지기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정지했다가 사멸기는 이제 죽어가는 그런 시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나오고요. 네, 우리는 그 하수 처리를 할 때 이 대수기 이때 미생물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체기, 대수기, 감소기, 사멸기 이렇게 네 가지 스텝으로 나온 설명들이 지금 네, 되어 있죠. 이제 보시겠습니다. 미생물의 증식 과정 중 영양소의 고갈로 미생물이 원형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내호흡 기간. 그러니까 결국에 미생물이 자기 살을 뜯어먹고 사는 그 자기 몸에 있는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생활하는 그러다가 이제 다 사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는 네, 사멸기라고 합니다. 사멸기. 답은 4번이고요. 회분식으로 일정한 양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한 번만 주고 미생물을 배양했을 때 그 순서 네, 차례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도기, 대수성장기, 정지기, 사멸기 이렇게 순서대로 되죠. 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생물학적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나온 내용이 미생물의 생장 방식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속에서 떠다니면서 성장하게 하느냐 또는 어디에 부착해서 성장하게 하느냐로 이제 구분을 지으면 부유 성장식과 부착 성장식이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설명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죠. 부유, 떠다니게 하고 네, 부착은 어디에 부착 상태로 성장을 시킨다. 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네, 부유 성장식이 좀 더 많이 사용이 되죠. 네, 표준활성 슬러지 공법도 부유 성장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생물막을 이용하느냐, 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 그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호기성 여상법, 접촉산화법, 회전생물 접촉법. 네, 추후에 나오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핵심 예제 보시겠습니다. 생물학적 처리 방법과 방법의 원리가 잘못 설명된 것은 얘는 이제 뒤에 그 생물학적 처리 방법이 순서대로 나올 텐데 그거를 보고 좀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1, 2, 3번은 다 맞습니다. 근데 4번이 틀려요. 왜냐하면 이게 산화지법이라는 게 뭐냐면 네, 이렇게 폰드 연못, 그러니까 이 산화지 형태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오염물질을 집어든 다음에 이제 이 수심은 좀 얕게 합니다. 1m 이내로. 그리고 여기에 조류를 풀어놔요. 네. 그래서 조류가 번식하면서 조류에서 광합성이 됐을 때 나오는 산소. 네. 이 산소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햇빛과 미생물이 이 물속 안에 있는 오염물질을 분해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산화지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네, 호기성 세균이 필요한 산소를 어디서 공급받느냐를 묻는 문제인 거예요. 조류는 맞죠. 근데 균류는 광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이 산소의 이용 유무에 따른 구분, 호기성 처리. 보통 폭기조에서 네, 호기성 미생물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호기성 미생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활성 슬러지법,
살수여상법, 회전원판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산소를 이제 소비하는 과정과 산소를 소비를 해서 세포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의 산화 또는 세포 물질의 합성해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으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물속의 탄소 유기물이 호기성 분해를 하여 발생하는 것은 탄소 유기물이라고 하면 탄소잖아요. 그럼 발생하는 물질도 탄소와 관련된 것이 나와야겠죠. 그럼 탄소와 관련된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를 이야기를 하고요. 메탄가스, 메테인은 이제 CH4잖아요. 얘는 혐기성 반응 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호기성 반응 때 발생하는 거고요. 얘하고 물이랑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 시 최종 산물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바로바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유기물질을 호기성으로 완전 분해할 때 최종 산물 아까 위의 문제랑 같은 문제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 근데 이게 이렇게도 나오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꼭 암기해 주세요. 답은 3번입니다. 핵심이론 03 활성 슬러지법의 원리. 이 표준 활성 슬러지법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내용이 그림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가장 일반적인 활성 슬러지법, 표준 활성 슬러지법의 프로세스인데요. 폐수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전처리를 하죠. 전처리는 뭐 스크린이라든지 또는 뭐 침사지 이런 걸로 협작물을 제거를 1차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1차 침전지에서 바닥에 가라앉는 그런 침전물을 형성을 시키고 요거는 슬러지로 뺍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켓탱크로 이 상등수가 이동을 합니다. 위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된 톱니처럼 된 이렇게 여기가 여기서 보면 이제 직선이지만 위에서 보면 원형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톱니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위로 해서 이 상등수가 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폭기조로 들어가서 여기서 에어레이션 탱크에서 공기를 막 불어 넣으면서 여기서 미생물이 본격적으로 오염물질을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염물질을 다 먹어치우고 나면 비교적 깨끗한 처리수가 2차 침전지로 가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침전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대부분은 이제 방류수로 이제 강에 이제 방류가 되고요. 뭐 재사용이나 여과 처리를 거쳐서 또 한번 깨끗하게 하거나 또는 이제 고도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질소와 인을 제어하기 위한 후처리 공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2차 침전지에서 밑에서 이제 나온 이 슬러지는 슬러지 펌프로 모아서 일정량은 반송해서 폭기조로 보내고 나머지 처리해야 될 것은 농축 탱크로 가서 이제 좀 밀도를 높인 다음에 여기서 뺀 그 물은 방류수로 해서 방류를 시키고 나머지는 이제 슬러지를 처리하는 그 혐기 소화 시설 그쪽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활성 슬러지법의 처리 계통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 도시 폐수 처리에서 이용되고 있는 활성 슬러지법의 시설 순서대로 이제 가면 되죠. 유입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침사지 요거는 이제 스크린이 나올 수도 있고 침사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전처리예요. 전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1차 침전지까지 가죠. 그 다음에 폭기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침전지 염소 접촉전은 살균을 하는 시설인데 이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달라요. 근데 있으면 거의 유출하기 바로 전에 염소 접촉조를 만들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표준활성 슬러지법의 설계 및 운전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표준활성 슬러지법은 그 폐수 처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법인 만큼 그 설계인자, 운전인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순서대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FMB라고 합니다. 네, FMB는 이게 푸드고 이게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의 약자입니다. 요게 BOD입니다. 그러니까 오염수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리고 요거는 자, 미생물입니다. 네, 요거를 MLSS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유입수의 BOD 대 미생물이 얼마나 있느냐, 그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표준활성 슬러지 공법에서 FMB의 기준은 0.2에서 0.4kg, 네, 하루에 요 정도의 비율로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FMB가 죄송합니다. FMB가 적당하면 이제 분해도 잘 되고 플럭 형성도 잘 돼서 슬러지가 빠르게 침강한다고 하고요. 요 공식이 FMB를 계산하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문제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한번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FMB를 보시면 예를 들어 FMB가 너무 높다. 그거는 BOD 양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유출수가 좀 농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처리가 잘 안 돼서. 또는 FMB가 너무 낮다. 그러면 미생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네, 쓰지도 못하는 미생물이 많으니까 조금 경제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FMB를 적절하게 맞추는 그 비율이 0.2에서 0.4kg입니다. 무게 단위로 요건 맞추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BOD 용적 부하는 폭기조 1세제곱미터당 하루에 유입되는 BOD의 킬로그램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이제 BOD 용적 부하가 볼륨분의 이제 농도 곱하기 유량 이렇게 하면 얼마만큼의 BOD가 킬로그램 수로 하루에 1세제곱미터당 들어오느냐, 이거는 그냥 곱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계산하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성 슬러지의 농도. 이게 MLSS 농도인데요. 아까 FMB 할 때 F가 푸드고 M이 요게 MLSS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의 약자였는데 요게 MLSS라고 해서 미생물의 농도. 그래서 미생물의 농도도 하나의 운전인자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번 수리학적 체류 시간. 수리학적 체류 시간은 폐수가 얼마만큼 이 그 폭기조나 대상 그 시설 안에 머물고 있느냐, 그 시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을, 그러니까 이렇게 볼륨을 유량으로 나누면 이게 예를 들면 유량 보통 미터 세제곱 퍼 시간 단위고 볼륨은 미터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약분되면 시간이 올라가서 시간의 단위가 나옵니다. 24로 곱하니까 보통 1시간의 기준으로 해서 수리학적 체류 시간을 계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수처리 시설에 따른 좀 주요한 운전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5. 고형물 체류 시간. 얘는 솔리드예요. 솔리드. 그래서 폐수 안에 있는 입자, 고형물이 얼마만큼 전체 시스템 내에 이제 있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계산식이 좀 복잡한데 이것도 직접 풀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슬러지 용적 지수. 이게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와요. 얘는 잘 보시면 침강 농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고요. 폭기조 내 그 혼합액 1리터를 30분간 침전시킨 후에 1g의 MLSS가 점유하는 침전 슬러지의 부피. 그래서 1리터를 이제 퍼옵니다. 그리고 얘를 이런 실험 장치에 넣어서 30분간 침강을 시켜요. 그리고 이 중에 1g이 몇 밀리리터를 지니고 있는가, 이것을 표현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SVI가 50에서 150 정도면 침전성이 양호하다.
그러니까 이 높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침전성이 좋은 거겠죠. 네. 그리고 200 이상이면 너무 크면 침전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럴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네, 팽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네, 팽화 현상이 이게 벌킹 현상이에요. 벌킹. 이걸 유발하는 물질이 뭐라고 했죠? 사상성 미생물. 이게 실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네, 펀자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SVI를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네, 30분간 침강된 슬러지 부피분의 MLSS 농도에서 1000을 곱하면 이 값이 나오는데 얘도 계산하는 식 문제 풀면서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7. 슬러지 밀도 지수. 슬러지 밀도 지수는 침전된 슬러지 100ml 중에 포함된 MLSS의 그람 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를 100으로 넣고 방금 전에 계산한 슬러지 용적 지수, 슬러지 볼륨 인덱스 그것을 분모에 넣어서 나누면 네, 이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얘가 이 두 개가 좀 비슷비슷한데 네, 이 값을 기준으로 이 값을 환산을 할 수 있는 거죠. 100을 얘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SDI 값이 나옵니다. 8. 용존산소. 용존산소는 많을수록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적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네, 미생물이 잘 성장하기 위한 적절 용존산소 값은 2에서 3 ppm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너무 높으면 이 침강, 그러니까 플럭을 깨는 핀플럭 현상 같은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용존산소 값도 적절한 이 범위를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슬러지 반송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침전지에서 침전되고 난 것을 이제 처리시설, 소화 처리시설로 보내거나 또는 일정 부분은 다시 앞으로 빼서 반송한다고 했잖아요. 이 슬러지 반송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FMB를 맞추는 것과 이 솔리드 리텐션 타임, 고형물 체류 시간을 적정 범위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슬러지 반송을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침전지에서 슬러지를 폭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반송을 하면 이 두 가지 비율을 어느 정도 좀 맞출 수 있어서 전체적인 공정의 안정성도 높이고 효율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슬러지를 왜 반송하는지 이거 꼭 암기를 해주세요. 네, 슬러지 팽화는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시험제 많이 나옵니다. 팽화, 벌킹. 네,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1번 표준활성 슬러지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경우 FMB의 운전 범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뭐 그냥 암기를 뭐 하셔야죠. 그쵸? 네, 0.1에서 0.4 kg 단위입니다. kg 해서 답은 2번이죠. 2번 BOD가 200 ppm mg/L고 폐수량이 이렇게 있다. 요게 C값이고 요게 Q값입니다. 그리고 FMB 나왔고 MLSS 나왔으면 식을 하나만 적어 볼게요. 자, FMB는 V 곱하기 자 MLSS 분의 C 곱하기 Q, 요거로 계산하면 되시고요. 요거랑 위치만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V는 볼륨입니다. 볼륨. 네. FMB가 0.4 kg per kg day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MLSS가 몇이죠? 네, 1500mg/L인데 단위가 다 미터 세제곱이니까 이것도 그램 퍼 미터 세제곱으로 바꿔볼게요. 숫자는 똑같습니다. 1500 그램 퍼 큐빅미터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자 얘도 그램 퍼 미터 세제곱으로 바꾸면 200 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죠. 곱하기 네, 1500 네, 큐빅미터 퍼 데이 하면 지금 요 단위랑 같잖아요. 그럼 통째로 없어지고요. 얘는 킬로그램이니까 다 사라지죠. 그리고 데이도 네, 밑에 붙어 있으니까 없어지면 요거 단위가 하나 남죠. 그리고 요 숫자를 그냥 다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200 곱하기 1500
하면 이런 값이 나오죠. 나누기 0.4 곱하기 1500. 지금 요거 곱한 겁니다. 네. 하면 답이 500이죠. 그래서 500 큐빅미터. 답이 1번입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BOD 값이 400 mg per 리터. 유량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게 또 똑같이 C, 얘도 Q이고, 네, MLSS 농도가 나와 있는데, 폭기조의 체류 시간, T가 나왔어요. T. 네. 그럼 T를 기준으로 V를 찾아서 지금 C, Q, MLSS 있으면 V를 찾아서 이걸 가지고 집어넣어서 FMB를 찾으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FMB가 V 곱하기 MLSS 분의 C 곱하기 Q잖아요. 아까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를 이 V 값을 이 체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러면 체류 시간을 구하는 공식이 T가 네, Q분의 V거든요. 네. 체류 시간 지금 8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유량이 3000 큐빅미터 퍼 데이이고 우리가 V를 모르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이걸 이항을 해서. 그렇게 하면 V를 구할 수 있어요. 자, V는 다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네, V는 Q 곱하기 시간입니다. 3000 큐빅미터 퍼 데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네, 원 데이가 24시간인데 하루에 몇 시간 운전했냐 보면 8시간을 운전을 했습니다. 데이, 아워. 그러면 위에 이 조건을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3000 나누기 24는 155죠. 곱하기 8 하면 1000이 나옵니다. 즉 V가 1000 큐빅 미터가 나오고요. 이걸 기준으로 이 조건의 숫자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네, 여기서 V가 지금 1000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쓰면은 자 C 값이 네, BOD이니까 400 g per 큐빅미터 곱하기 유량이 3000이죠. 3000 미터 세제곱 per day. 이것을 자 V가 아까 1000이었죠. 1000 큐빅미터 곱하기 MLSS가 3000이죠. 네, 여기 있잖아요. 3000 그램 퍼 미터 세제곱 있으면 아까랑 똑같이 요 단위와 요 단위가 같으니까 바로 약분이 되고 요거 약분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네. 이제 FMB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0 하나 둘 셋 하나 얘 똑같으니까 그냥 1이 약분하면 1이죠. 그러면 하나 둘 씌우면 요게 10분의 4잖아요. 그럼 0.4죠. 그래서 답이 0.4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한 번 더 꼬아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4번 SVI 값 구하라는 얘기인데 SVI 값은 30분간 침전한 후에 슬러지 부피 여기 보면 30분간 침전시킨 결과 부피가 200ml 됐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네 200ml per 1리터죠. 네 곱하기 그 다음에 MLSS의 농도 2000mg per 리터 분의 네 1000입니다. 이거는 그냥 계산기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1000 그럼 2분의 1이죠. 100이잖아요. 그럼 100이겠네요. 100 곱하기 1 하니까 답은 3번입니다. 5번 다음 중 슬러지 팽화시표로서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SVI입니다. 슬러지 볼륨 인덱스 답은 2번이고요.
6번 폭기조에서 DO가 5mg/L였다.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폭기조의 적정 DO의 값은 2에서 3ppm입니다. 이거보다 작아도 안 되고 커서도 안 돼요. 우선 부족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적절하다는 것도 아니죠. 과다폭이 됩니다. 네, 답은 3번입니다. 과다폭이 되면 핀 플럭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답은 3번이죠. 7번 다음과 같은 재래식 활성 슬러지 조에서 조 내의 용존산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공기가 동일한 게 주어지면 이렇게 유입수가 이렇게 들어오면 처음에 유기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유기물 농도가 높고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유기물의 농도가 떨어지겠죠. 유기물의 농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미생물이 분해해야 되는 대상물질이 좀 적으니까 용존산소도 적게 쓰겠죠. 네. 그래서 용존산소가 제일 많은 곳은 여기겠죠. 그 두 번째로 많은 곳은 여기. 그리고 유기물이 제일 많아서 용존산소 값이 가장 낮은 값을 유지하는 지역은 첫 번째 지역이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 순서대로 크기가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7번에는 디귿 지점이 가장 높다가 맞죠. 답은 3번입니다. 8번 보면 이제 결국엔 슬러지를 반송하는 주된 목적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적절한 FMB 유지 그리고 고형물 체류 시간을 원하는 범위로 맞추기 위해서. 여기 보면 2번이 잘 나왔죠.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05 슬러지 팽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왜 팽화가 일어나느냐 계속 얘기하지만 사상성 미생물 이게 균류라고 했어요. 얘가 과도한 번식으로 인해서 슬러지가 침전이 안 돼. 이 사상성 미생물이 이렇게 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 근데 가벼워요. 그래서 슬러지가 여기 붙으면 이게 비중이 물보다 가벼우니까 침강이 안 되고 자꾸 위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SVI 값이 높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슬러지 팽화 또는 벌킹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기준으로 밑에 설명을 보시면 됩니다. 자, 팽화의 원인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폭기조의 DO가 부족하거나 MLS 농도가 너무 높거나 낮을 때 한마디로 원활한 그런 설계 인자, 운영 인자대로 잘 안 될 때 이제 팽화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